리플이 단순히 결제 기업을 넘어서 전통 채권 청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들로드 인수는 리플이 기관 고객을 확보하고 인프라 자체를 통제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히들로드는 인수 이전부터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청산하고 있었고 이미 300개 이상의 기관 투자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였고 이걸 리플이 XRP 레저를 통해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어요. 요즘 리플 움직임 좀 복잡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늘 하던 걸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완전히 다른 흐름이 시작된 거죠. 특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은 앞으로 어떻게 리플이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변화 하나 그걸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국 CME 거래소에 XRP 선물 상품이 총 2가지 형태로 출시됐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CME에서 정식으로 거래가 시작된 첫날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죠. 첫날에만 약 650만 XRP가 거래됐고 달러로 계산해보면 대략 19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추가로 410만 XRP가 거래됐어요. 이틀 동안 거래된 XRP의 총량은 1060만 개, 당시 시세가 약 2.39달러였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거래 규모는 2560만 달러 입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은 XRP가 솔라나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건데 솔라나는 지난 3월에 먼저 상장됐었죠. 첫날 거래량이 1230만 달러 정도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초기에 이만큼의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면 CME에서 XRP 선물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몰린 이유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환경 변화죠. SEC와 리플 간의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XRP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정리된 자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상품의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실물 XRP를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고 가격 변동만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서 리스크가 비교적 낮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해칭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세 번째는 시장 가격과의 차이입니다. 지금 CME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의 가격은 실제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XRP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투기 목적보다는 위험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가격이 과하게 오르거나 내린다면 그건 투기성 매매가 많다는 신호인데 지금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상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이나 고액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CME에서 XRP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XRP가 점점 제도권 금융에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리플이 추구하는 RLUSD 기반 생태계와 연결된다면 XRP는 실사용보다는 백엔드에서 가치 중개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 시장에서의 이야기고 실제로 결제나 금융 서비스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해요. 최근 눈에 띄는 소식으로는 XRP 레저에 유로피라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됐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에서 정식 허가받은 코인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예요. 미카라는 유럽의 암호화폐 규정을 따르고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허가받은 기간이 발행했는데 유럽 주요 은행들이 담보를 보관하고 회계 검토는 전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에서 담당합니다. KPMG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회계 기업이에요. 이제 XRP 레저가 유럽 금융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유로피는 실물 유로가 실제로 예치되고 그걸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조들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허가받은 슈만 파이낸셜이라는 금융회사가 직접 만들었고요. 1유로가 예치되면 1코인이 발행되는 방식으로 그 유로는 유럽의 주요 은행, 예를 들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대형 상업은행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 회계 검증과 감사를 KPMG에서 진행해요. 이 코인이 XRP 레저에서 사용된다는 건 이제 유럽에서도 XRP 레저를 통해 실제 결제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금융 서비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왜 이걸 XRP 레저에서 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빠르고 싸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10년 동안 33억 건이 넘는 거래를 문제없이 처리했고 현재 600만 개가 넘는 지갑이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증 노드도 200개 이상 유지 중이라 안정성도 검증됐고 트랜잭션 속도는 두말할 것 없이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유럽 같은 규제 환경에서도 XRP 레저는 신뢰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인정받은 겁니다. 유로피는 그냥 송금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유로로 실시간 결제도 가능하고 기업
기업 간 거래, 소비자 간 결제도 가능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디파이나 RWA 같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서도 바로 쓸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XRP 레저는 단순한 코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 플랫폼처럼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지금 유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법안인데 비록 5월 8일 주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5월 20일 상원에서 찬성 66표, 반대 32표로 통과됐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화당 쪽에선 5월 26일까지 해당 법안을 완전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미겠죠. XRP 레저로 유럽 쪽에 대응하고 미국에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면서 시장을 나눠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유럽에선 XRP를 미국에선 RLUSD를 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최근에 있었던 히들로드 인수와 미국 국채 거래 시스템에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 인수한 기업 히든로드가 미국의 대표적인 국채청산 기관 FICC에 정식 등록됐습니다. 정확히는 FICC의 GSD, 즉 정부증권부문 회원사로 가입된 건데 여기서 GSD는 하루 청산 거래량만 11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핵심 청산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주고받는 국채 거래를 정리해주는 결제 정산센터 같은 곳이에요. 돈이 제대로 오고 갔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도록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플이 단순히 결제 기업을 넘어서 전통 채권 청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들로드 인수는 리플이 기관 고객을 확보하고 인프라 자체를 통제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히들로드는 인수 이전부터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청산하고 있었고 이미 300개 이상의 기관 투자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였고 이걸 리플이 XRP 레저를 통해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래가 체결된 이후 실제 돈과 자산이 교환되고 정산되는 과정을 자동화해놓은 금융 시스템 포스트 트레이드 인프라에 XRP 레저를 통합시켜서 거래 후 정산을 5초 이내로 끝내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한 기록, 정산 오류 감소, 수수료 절감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발표가 나옵니다. 리플이 직접 공개한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이 정산 시스템의 담보자산으로 XRP가 아닌 RLUSD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XRP는 어디에 쓰냐? XRP 레저 네트워크 내부에서 수수료 지불용으로만 활용돼요. 이 말은 XRP가 이번 구조에서 핵심 결제 자산은 아니라는 걸 리플이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XRP 커뮤니티에서는 실망이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리플의 사업이 이제는 XRP 생태계를 넘어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자체를 직접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구조는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존 금융 시스템 한가운데 블록체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규제는 피하고 기관 자금도 훨씬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여기서 RLUSD가 중심이 된 이유는 XRP는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법적인 분쟁도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지만 RLUSD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고정돼 있어서 청산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XRP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리플은 XRP를 버릴 수 없고 이 모든 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즉 XRP는 퇴보가 아니라 본질적인 역할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 RLUSD는 여러 국가들과 연결되는 브릿지 화폐 역할을 맡아서 이중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미국의 4대 대형은행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말은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외부 자산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실시간 결제니 24시간 운영이니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닫힌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결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RP 같은 외부 브릿지 자산은 끼어들 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XRP는 원래 은행 간 송금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브릿지 자산으로 만들어진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들이 스스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면 XRP는 당연히 필요 없어지겠죠. JP모건은 이미 JPM 코인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고 시티그룹은 디지털 자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내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리플과 예전엔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지금은 자기들 시스템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웰스파고는 이미 전자송금 내부망을 자체 기술로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4개 은행이 뭉쳐서 자기들끼리 블록체인 결제망을 만들고 KYC나 AML도 통합해서 연준이랑 연결까지 하면 미국 안에선 XRP를 쓸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 리플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은행들끼리 스스로 다 해결하겠다는 판인데 여기에 외부 자산인 XRP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리플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행보를 보면 전략을 명확히 바꾸고 있죠. 미국 은행을 상대하는 건 사실상 이제 거의 접고 중동이나 동남아, 아프리카처럼 금융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진 나라들 위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말고 핀테크나 환전업체 같은 비은행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실제로 리플은 두바이, 아부다비, 일본,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랑 계속 손잡고 있고 현지 전자결제 시스템이랑 연결되는 사례도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포기하고 글로벌 확산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만 보면 XRP한테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끝난 건 아니고 뒤집을 수 있는 변수 몇 개는 남아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연결될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이 만드는 블록체인은 대부분 내부 전용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만약 은행 쪽에서 퍼블릭 체인, 예를 들면 XRP 레저 같은 오픈된 네트워크랑 연결되게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XRP가 다시 라우팅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면 XRP가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간 연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이 실제로 서클이나 유럽 결제 기업을 인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클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유럽 핀테크 기업들이랑 협업 얘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여기서 제대로 한 방 터트리면 미국 은행들이 만든 시스템과 맞서서 새로운 글로벌 결제판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서 니들을 미국 쪽 맡아라. 우리는 글로벌 시장으로 갈란다. 이런 식으로 힘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어디에 얹을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면서 그걸 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시스템에 올리겠다고 하면 XRP는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정말 밀리는 겁니다. 반대로 연준이 오픈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면 XRP도 디지털 달러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있는 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흐름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면 결국 XRP는 미국에서 안 쓴다는 인식이 자리 잡겠죠. 실제로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XRP는 그냥 해외 송금용이지 미국에선 쓸 일이 없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제도권까지 퍼지면 ETF 승인이나 금융상품 편입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XRP는 기술력 하나만 넣고 보면 꽤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판 자체가 기술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기술 싸움이 아니라 정부랑 얼마나 가깝냐가 관건인데 이건 은행들이 XRP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미국 대형 은행들은 정부랑 직접 연결돼 있고 로비도 강하고 규제 설계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정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올해 초 트럼프한테 시원하게 로비했었죠. 이제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이나 정책이 움직일 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건 해외 송금까지 은행들이 손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를 돌렸기 때문에 리플이 우린 해외 결제에 강하다 이렇게 따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도 은행들이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컨소시엄이 글로벌 송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게 실제로 시작되면 XRP가 노리던 핵심 시장이랑 완전히 겹쳐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하게 되겠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결제망을 돌리는 건 단발성 이슈가 아니에요. 앞으로 금융시장 주도권을 누가 먹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심에 지금 리플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도권에서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기술이 아닌 정책과 시장 구조 속에서 XRP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대형은행 컨소시엄은 분명히 위협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플도 이제는 명확하게 글로벌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양쪽의 판이 다르다면 충분히 공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판이 겹쳐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는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 유럽 쪽에서도 시장 전체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했어요. 이번엔 중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상대로 무역 싸움을 걸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여기에 유럽도 바로 맞받아쳤고 분위기는 무역 갈등이 확대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발언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XRP 같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유로가 오르고 달러가 밀리고 있어요.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대금 정산이나 외환 관리가 훨씬 어려워지고 국제 결제나 송금 쪽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럴 때 나오는 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 상대방이 불안정해 보이거나 변동성이 크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이나 대기업들은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면서 환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결제망을 찾게 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XRP 기반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에요. 지금 리플은 XRP를 수수료 내는 용도로만 쓰고 실제 결제는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유로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 리스크가 커지겠죠. 또 국가마다 규제가 다 달라서 복잡하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로에서 XRP에서 RLUSD로 바꾸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속도도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작게 들어가는데 중립적인 구조라서 굳이 특정 국가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선 XRP 같은 중간 연결 역할을 해주는 자산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수입품 관세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게 보면 금융망까지도 서로 분리시키려는 흐름이 깔려 있어요. 미국은 디지털 달러 중심의 자국 결제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 유로 발행과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이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그 중간에서 연결해줄 자산이 필요해져요. 여기서 XRP는 딱 중립 자산, 라우팅 토큰 역할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유럽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XRP 레저를 실제로 쓰는지 여부입니다. 리플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유럽 쪽에서 규제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몇몇 핀테크 업체들은 XRP 레저 기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공식 파트너십이 실제로 발표되면 그건 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이 발행하려는 디지털 유로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XRP와 연결될 수 있냐예요.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만들 때 외부 블록체인과도 연결 가능하게 설계 중이고 이 과정에서 XRP 레저의 브릿지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XRP가 유럽 결제망에 편입되는 시나리오로 봐야겠죠. 마지막은 XRP의 유동성 공급 시스템인 리퀴디티 허브를 통해 유로에서 XRP에서 RLUSD로 넘어가는 라우팅 흐름이 실제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리퀴디티 허브는 이미 다양한 통화 연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럽 통화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XRP의 실사용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그냥 뉴스나 기술 정보보다는 현재 XRP라는 자산이 어디쯤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XRP는 기술력도 있고 생태계도 잘 만들고 있지만 이 시장은 결국 정책과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그 역할이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밀리기도 해요. 미국 은행들이 만드는 판, 유럽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무역과 환율 흐름,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립 자산이라는 역할. XRP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당연히 리플이 얼마까지 오를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판에서 XRP가 살아남을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XRP를 계속 들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